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화려한 국화꽃 사이로 영정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인사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 소녀가 나타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영정 앞에 서 있던 한 여자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노인은 여전히 아이 앞에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던 겨울이었어요. 25살의 한 청년이 대학가 근처를 걷고 있었죠. 민재는 그날도 야근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문득 작은 서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방 겨울나무.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점은 아담했어요. 나무 선반에 빼곡한 책들, 은은한 조명, 그리고 잔잔한 음악. 계산대에는 한 여자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죠. 저기요.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여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손님이 오신 줄 몰랐어요. 수줍게 웃는 그녀에게 민재도 미소 지었어요.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셨어요? 어린 왕자예요. 여자가 책 표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재의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그 책 좋아해요. 특히 여우가 나오는 부분이요. 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부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민재는 자주 서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23,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느 날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민재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았어요. 책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미소에는 슬픔보다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서연과 있을 때만큼은 평범한 청년이 될 수 있었어요. 일이 힘들 때마다 서연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위로했죠. 그런 서연이 민재에겐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였어요.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민재는 책상 앞에 놓인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자신과 서연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 제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만난다고? 너는 우리 그룹의 후계자다. 아무나와 만날 수 없어. 아무나가 아닙니다. 서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가. 태주는 조사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학자금 대출, 월세방 거주. 이런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겠냐?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건 약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더 이상 그 여자를 만나지 마라. 며칠 후 태준은 직접 움직였어요. 고급 세단이 서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박서연 씨죠? 긴장한 표정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긴 태준은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얼마면 되겠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들에게서 떨어지는 값이요. 당신 같은 여자가 아들 곁에 있는 걸 용납할 수 없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모도 없고 집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여자. 내 아들은 당신과 격이 맞지 않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전 민재 씨를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요? 사랑. 태준이 비웃었어요. 당신이 진정 아들을 생각한다면 떠나야 해. 당신 때문에 그 아이가 모든 걸 잃게 될 거요. 태준은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이 돈을 받고 깨끗이 사라지시오. 거절한다면 당신이 일하는 곳도 사는 곳도 모든 걸 잃게 될 거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 씨, 우리 그만 만나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가 아무리 다시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어요. 서점도 월세방도 모든 곳을 뒤졌지만 서연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주는 아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 여자가 결국 돈을 받고 떠났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이 정말로 사라졌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재는 변했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고,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였어요.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민재는 책상 앞에 놓인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자신과 서연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 제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만난다고? 너는 우리 그룹의 후계자다. 아무나와 만날 수 없어. 아무나가 아닙니다. 서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가. 태주는 조사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학자금 대출, 월세방 거주. 이런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겠냐?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건 약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더 이상 그 여자를 만나지 마라. 며칠 후 태준은 직접 움직였어요. 고급 세단이 서점 앞에 멈춰섰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박서연 씨죠? 긴장한 표정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긴 태준은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얼마면 되겠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아들에게서 떨어지는 값이요. 당신 같은 여자가 아들 곁에 있는 걸 용납할 수 없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모도 없고 집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여자. 내 아들은 당신과 격이 맞지 않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전 민재 씨를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요? 사랑. 태준이 비웃었어요. 당신이 진정 아들을 생각한다면 떠나야 해. 당신 때문에 그 아이가 모든 걸 잃게 될 거요. 태준은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이 돈을 받고 깨끗이 사라지시오. 거절한다면 당신이 일하는 곳도 사는 곳도 모든 걸 잃게 될 거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 씨, 우리 그만 만나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가 아무리 다시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어요. 서점도 월세방도 모든 곳을 뒤졌지만 서연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주는 아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 여자가 결국 돈을 받고 떠났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이 정말로 사라졌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재는 변했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고,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차를 타고 충청도로 향하던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공장 시차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역으로 가는 길에 차가 잠시 막혔어요. 민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작은 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재는 무심코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민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작은 꽃집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서연. 민재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서연도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꽃을 정리하던 손이 멈췄고 눈이 크게 떠졌어요. 두 사람은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말 서연이 맞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이거 좀 도와줘요. 가게 안쪽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꽃상자를 들고 나타났죠. 민재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보였으니까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서연이 황급히 아이를 가게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유진아, 안에 들어가 있어. 유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재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부회장님, 기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때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꼭 감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재는 역으로 향하는 발걸음 동안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민재는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닮은 그 아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로 내 아이일까? 일주일 후 민재는 다시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부회장님, 지난주에 이미 시찰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비서가 의아해했어요.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역에 도착한 민재는 곧장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오늘도 그곳에 있었어요. 왜 또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얘기 좀 하자, 서연아. 할 얘기 없어요. 당신은 이미 결혼했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아이, 내 아이 맞지?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의 몸이 흠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하지 마. 나를 그대로 빼닮았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유진이 아빠를 너무 닮아서 숨길 수가 없었죠. 그날부터 민재는 매주 충청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서연과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재는 유진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서연이 거부했어요. 제발 그만 오세요.
우리 모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에게 동화책을 사다 주고 색연필 세트를 선물했어요. 아저씨는 왜 자꾸 우리한테 잘해주세요? 어느 날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유진이가 좋아서 그래. 진짜요? 아저씨도 절 좋아해요? 민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당연히 좋아하지.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유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재가 유진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아저씨, 저 혼자 탈 수 있어요. 조심해. 천천히. 그때 유진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빠가 있다면 이런 걸까요? 민재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 아마 이럴 거야. 전 아빠 얼굴도 몰라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만 하는데. 민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작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유진아, 이건 우리 셋을 위한 거야. 상자를 열자 은빛 팔찌가 드러났습니다. 안쪽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유진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서연, 민재, 유진. 맞아. 엄마 이름, 아저씨 이름, 그리고 우리 유진이 이름이야.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건 우리 셋의 이름이야. 절대 잊지 마. 민재가 아이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영원히 함께라는 뜻이야. 해가 질 무렵 민재는 서연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우와 이혼할 거야. 그리고 너와 유진과 함께 살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달라. 난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지킬 수 있어. 민재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다시 기회를 줘.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알았어. 기다릴게. 민재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 그때까지 생각해줘.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재는 충청도로 향했어요.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조수석에는 반지가 든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서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할 생각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금세 폭우로 변했죠. 민재는 속도를 줄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차가 갑자기 급제동했고 민재도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통제를 벗어났어요. 끔찍한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눈앞이 천천히 어두워져 갔어요. 서연. 미안해. 유진. 사랑해. 그것이 민재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태주는 텅 빈 대저택에 홀로 남았어요.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방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태주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의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어요. 모두 구겨지고 접혀 있었지만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편지를 꺼내보니 봉투엔 수신인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을 펼쳤어요. 보고 싶다.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어. 어디에 있든 잘 지내길. 10년 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를 펴봤어요. 결혼했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난 여전히 내 생각뿐이야. 이런 내가 비겁하고 못났지.
미안해. 그리고 마지막 편지. 드디어 너를 찾았어. 그리고 우리 딸이 있었어.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너와 유진과 함께 살 거야. 태주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평생 눈물을 모르고 살았던 그가 아들의 방에서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혼자 역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후 충청도의 작은 역에 도착했어요. 태주는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에서 꽃상자를 정리하는 서연의 모습을. 검은 상복을 아직도 입고 있었어요. 태주는 한참을 떨어져서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엔 돈을 던지며 모욕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 보니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서연이 먼저 그를 발견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차갑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부탁이요. 잠시만 내 말을 들어주시오. 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돌아가세요. 서연은 등을 돌렸어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석이가 이걸 당신에게 전하려 했소. 그 말에 서연의 동작이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본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게 뭔가요? 지석이가 당신에게 쓴 편지들이요. 10년 동안 쓰고도 보내지 못한.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지 않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읽어주시오. 읽어서 뭐해요? 서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돌아오지 않는데. 눈물이 주르 흘러내렸어요. 태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다 망쳤소. 서연은 손을 떨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장을 펼치는 순간 눈물이 글씨를 가렸어요. 보고 싶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10년을.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날 잊지 못했구나. 끝까지 날. 며칠 후 재계를 뒤흔든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한빛건설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각 10시 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었어요. 먼저 소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태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오늘부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모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입니다. 강당이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제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강당이 뒤집어졌어요. 구체적으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차별받지 않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남은 생은 제 아들의 딸과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번쩍였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시장에서는 서연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태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야위고 초췌했지만 진심을 담아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죠. 엄마, 뭐 봐요? 유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 할아버지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본. 유진아, 가방 정리하고 손 씻고 와. 간식 준비해 줄게. 서연은 화제를 돌렸어요. 그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민재가 없는 지금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태주는 매주 조용히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멀찍이 서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서연이 무거운 상자를 나를 떼면 얼른 다가가 거들었고
유진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문구점에서 공책을 사다 건넸죠.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옆에 있을 뿐이었어요. 서연도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점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유진의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내가 함께 가도 되겠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선생님의 칭찬에 태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 가을이 찾아왔어요. 유진은 점점 자랐고 서연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매주 찾아왔고 이제는 함께 밥을 먹기도 했죠.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이 태준에게 종이를 내밀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그림 속엔 네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유진, 그리고 할아버지. 네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그림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아빠가 늦었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킬게.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진은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죠. 노을이 세 사람을 비쳤습니다. 오렌지빛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멈춰있던 시간이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